평양의 새로운 태양이 된 김한솔, 그리고 그 남편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서울로 망명한 유일한 여인. 한때 서로의 숨결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파멸을 위해 총구를 겨눕니다. 아내가 훔쳐온 것은 단순한 기밀이 아니라 평양의 왕자를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 핏빛 판도라의 상자. 사랑보다 지독한 배신, 그 화려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알던 북한은 오늘부로 사라질 것입니다. 역사가 뒤바뀌는 전율의 순간을 목격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온 지혜라고 합니다. 바로 북한의 황태자 김한솔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던 그의 아내이지요. 남들은 저더러 백두혈통의 마지막 왕비라고 부르지만 제 삶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늘 서슬퍼런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파리 외곽의 낡은 성당 지하에 몸을 숨긴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창밖엔 파리의 낭만 대신 눅눅한 안개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남편 한솔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피 묻은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복수심이 뒤섞인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 터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한솔이 제 손을 잡으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지혜야, 이 만년필 끝에 말라붙은 아버지의 피가 아직도 뜨겁게 느껴져. 평양의 저 가짜 왕이 왜 그토록 아버지를 죽이려 했는지, 왜 우리 가족을 지구 끝까지 쫓아오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이 안에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저들의 몰락을 불러올 거대한 폭탄이 들어있어.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가 복수에 눈이 멀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복수 같은 건 잊고 우리 아이랑 셋이서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꿔서 세상 누구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려요. 왕관 같은 거 우리에겐 그저 저주잖아요. 하지만 한솔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죠. 평범한 삶?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왕관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쓰는 것이다.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저들이 칼을 거둘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숨을 쉬는 매 순간이 저들에게는 공포고 위협이야.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쫓기는 짐승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때였어요. 성당의 평화가 산산조각이 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2023년의 어느 차가운 밤, 10년 넘게 저희를 돌봐주며 아버지처럼 따랐던 신부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했던 미소가 그날따라 유독 기괴하게 느껴지더군요. 신부님의 방 앞을 지나다 저는 듣고 말았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기계적인 암호 송신기 소리를요. 현재 좌표 확인. 타겟은 지하 기도실에 있다. 제거 명령을 하달아라. 반복한다. 즉시 사살해도 좋다. 세상에 제가 믿었던 유일한 안식처마저 적들의 소굴이었다니요. 그 신부님은 보위부에서 수십 년간 공을 들여 심어놓은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한솔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려던 찰나 성당의 육중한 문이 박살나며 검은 장갑을 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빗발치고 장엄했던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비명처럼 깨져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암살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총구를 겨누었죠. 하지만 그들은 제 남편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한솔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자신을 배신한 신부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신부의 비명이 성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가 비겁하게 죽였지만 내 나라는 내가 직접 찾겠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너희 주인에게 전해라. 이제 백두의 진짜 주인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한솔은 분노에 찬 모습으로 신부의 품을 뒤져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진짜 유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2006년 5월 20일에 할아버지 김일성이 친필로 남긴 비밀 교시였습니다. 나의 정통을 잇는 유일한 후계자는 장손 정남이며 그 이외의 자는 모두 찬탈자다. 이 문장 하나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지금 평양에 앉아 있는 김정은은 한순간에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암살자들의 추격을 피해 성당 지하의 좁고 어두운 비밀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사방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 멀리 통로 끝에서 누군가 그림자처럼 서 있더군요. 그 사람은 놀랍게도 수십 년 전 러시아에서 쓸쓸히 죽었다고 알려진 김정일의 첫째 부인 성혜림 씨의 직계 혈육이었습니다. 그분은 피투성이가 된 한솔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왔구나. 이 핏줄에 새겨진 저주가 너를 여기까지 불렀어. 이제 내가 선택해라. 저 괴물들을 죽이고 내가 새로운 괴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안개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인지.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신부는 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며 감시했던 걸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서가 세상에 공개되면 저 평양의 가짜 왕은 어떤 광기를 부리게 될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가방 깊숙이 숨겨둔 대한민국 국정원의 암호기가 뜨겁게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 남편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였는지, 그리고 제가 품고 있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말입니다. 파리의 안개는 거치지 않았고 우리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김한솔의 손에 들린 그 유서는 이제 평양을 무너뜨릴 가장 무서운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솔의 아내 지혜, 그녀가 사실은 남한 정보 요원과 내밀한 접촉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확인해야 하는 기분을 아시나요? 파리의 그 비극적인 성당을 탈출해 우리가 도착한 곳은 스위스 제네바의 한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호수가 펼쳐진 낙원 같았지만 그 실상은 창문 하나 마음대로 열 수 없는 화려한 감옥이었죠. 남편 한솔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입고 있던 드레스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그건 우리가 도주하던 중 조력자가 건네준 드레스였는데 남편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슬픈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이 옷 참 예쁘다. 하지만 너에게 이런 비단옷만 입혀주고 싶었는데 현실은 매일 피 묻은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구나.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떠나 평범한 여자로 살 순 없겠니? 내 곁에 있으면 넌 결국 죽게 될지도 몰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권력에 미친 줄 알지만 사실 한솔은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평양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대답하려던 찰나 호텔방 문틈으로 작은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바구니 안에는 향기로운 꽃 대신 머리가 처참하게 잘려나간 붉은 장미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 바로 제 친정 식구들이 남한에서 평화롭게 식사하는 모습이었죠.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내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솔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는 평양의 서늘한 명령이었죠. 여러분,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폭주하려는 남편을 멈추기 위해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한솔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꼬대로 아버지, 제발, 이라고 외치며 식은땀을 흘리는 그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국정원 암호 통신기를 꺼내 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지혜야? 너까지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내 심장에 도청기를 달고 있었던 거냐고. 한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광기가 아니라 배신감에 젖은 처절한 눈물이었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죽는데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이 평양으로 돌아가면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제발 그 비자금 계좌니 비밀 명단이니 다 잊고 우리 한국으로 가요. 거긴 자유가 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호텔방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거칠게 수화기를 낚아채자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것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평양의 김정은이었죠. 형님, 마누라 간수 잘하라고 했지? 그 여자 지금 남조선 괴뢰들하고 내통해서 형님을 팔아넘기려 하잖아. 형님이 그 여자를 직접 처리하면 내가 백두혈통으로서의 예우는 지켜주지. 하지만 머뭇거리면 둘 다 사냥개 먹이로 던져줄 거야. 전화가 끊기고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금고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마에 총구를 겨누었죠.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혜야, 나를 사랑한다면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왕의 여자가 되는 게 그렇게 무서웠니? 아니면 내가 평양의 가짜 왕보다 더 괴물처럼 보였던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보다 슬픈 건 사랑하는 남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배신자라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은 총을 내리고 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나는 너를 죽이지 않아. 대신 오늘 밤 우리는 압록강을 건넌다. 김정은이 보낸 배신자들의 명단을 들고 내가 직접 평양의 심장을 찌르러 가겠어. 지혜야, 이게 내가 너와 우리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운명 아닌가요?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평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지만 제가 가방에 숨겨둔 국정원 통신기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타겟의 변심 확인, 즉시 사살하라. 남편은 저를 지키려 하고 제 임무는 남편을 멈추는 것. 이 비극적인 엇갈림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둠을 뚫고 북한 국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압록강의 그 차가운 물결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요? 남편 한솔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압록강 변에는 이미 김정은이 보낸 정예 저격병들이 매복하고 있었죠.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압록강가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의 물결 소리는
평범한 강물 소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굶주림과 탄압을 피해 강을 건너다 차가운 물속에서 숨져간 인민들의 억울한 흐느낌이 섞여 들려오는 비극의 현장이죠. 제네바에서의 그 화려하지만 숨막히던 밤을 뒤로하고 저희는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북한의 국경 근처 단둥 외곽의 한 낡은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2024년 2월의 압록강 칼바람은 마치 살점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남편 한솔은 강 너머 평양의 밤하늘을 응시하며 밤새도록 담배만 피워댔죠. 그의 곁에는 한때 아버님 김정남 씨를 보좌했던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병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솔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손 동지, 이제야 오셨습니까? 저희는 2017년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저 평양의 가짜 왕이 정통성을 가로채고 인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꼴을 보며 오직 동지의 귀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남편은 그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김수연 작가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서슬 퍼런 눈빛으로 장례를 압도하며 말했죠. 동무들 일어나십시오. 충성은 입술로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오로지 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 평양의 미친 왕이 우리 인민의 고열을 짜내 핵무기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평화와 개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정통성을 되찾고 더러운 가짜의 목을 칠 시간입니다. 내 아버지가 흘린 피의 값을 나는 평양의 몰락으로 받아낼 것입니다. 그 장엄한 선포 뒤에서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평범한 남편도 아이의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수와 권력의 생리에 몸을 던진 투사였죠. 그는 창고 한편에 설치된 비밀 라디오 방송 장비를 점검하며 매일 밤 인민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인민 여러분, 백두의 진짜 혈통 김한솔이 왔습니다. 진실의 눈을 뜨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평양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집무실 풍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기에 차 있었죠. 첩보에 따르면 그는 한솔의 귀환 소식을 듣고 집무실의 집기들을 도끼로 박살내며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 몰래 제가 가방 안감에 숨겨둔 국정원 비밀 통신기로 말이죠. 지혜야, 내 뱃속에 든 게 한솔의 씨라고? 크크크.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 제 아비의 잘린 머리가 되지 않으려면 내 말 잘 들어라. 오늘 밤 남편의 술잔에 내가 보낸 약을 타라. 그럼 너와 내 부모 그리고 그 아이까지 서울에서 평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지. 하지만 거절하면 내 부모의 손가락이 하나씩 내 집으로 배달될 거다.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이별이 될지도 모르는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창고 안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우리는 마주 앉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약을 탄 잔이었죠. 여보, 우리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다 포기하고 남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나 너무 무서워요. 당신을 잃을까봐, 우리 아기가 아빠 얼굴도 못 볼까봐. 남편은 제 말을 끊고는 술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와인잔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사방으로 튀었고 남편의 눈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지혜야, 그 약 타느라 얼마나 가슴이 떨렸니?
김정은이 내 부모 목숨이라도 담보로 잡았더냐? 아니면 국정원에서 나를 제거하라는 명령이라도 내린 거야? 내가 내 술잔에 무엇을 탔는지 내 눈빛만 봐도 나는 다 알아. 너까지 나를 배신하면 나는 이제 누구를 믿고 이 피의 길을 가야 하니. 그는 제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살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들은 괴물이에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수십 발의 조명탄이 터지며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정예 추격조가 창고를 포위한 것이죠. 서치라이트가 창문 틈을 사정없이 훌쳤고 곧이어 귀를 찢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손 동지를 사수하라. 남편을 따르던 장교들이 일제히 총을 들고 맞섰습니다. 그들은 김수연 작가의 대사처럼 처절하게 외치며 자신의 손가락을 단지에 혈서를 썼습니다. 이 피로 맹세한다. 가짜 왕을 처단하라. 아수라장이 된 창고 안에서 남편 한솔은 저를 거칠게 끌고 압록강 강변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보위부의 사냥개들이 바짝 따라붙었고 강 건너편에서는 국정원의 지원팀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근 순간 남편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이마에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죽이려 했어? 아니면 나를 팔아서 당신의 평화만 챙기려 했던 거야? 이 아이 정말 내 아이가 맞긴 한 건가? 말해. 내 정체가 뭐야? 남편의 눈엔 광기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저를 가장 추악한 배신자로 여기고 있는 이 순간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여보, 싸요. 차라리 죽여줘요. 당신 손에 죽는 게 저 괴물들에게 이용당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때였습니다. 강물 속에서 검은 수투의 잠수부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들은 국정원도 보위부도 아니었습니다. 한솔의 어깨에 새겨진 비밀스러운 백두산 문신을 확인한 그들은 일제히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군 오셨습니까? 평양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문의 세력은 대체 누구일까요? 남편은 정말 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가방 속에 숨긴 것이 단순한 비자금 서류가 아니라 평양을 단번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시설 정밀 지도였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압록강의 흐느낌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으로 변하려 합니다. 한솔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강물에 떨어지는 순간 북한의 역사는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한솔은 이제 사랑과 증오, 그리고 권력이라는 세 갈래 길 앞에서 최후의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겨눈 총구 끝에는 지혜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명운이 걸려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처참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2026년 1월의 압록강은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뼈마디를 파고들었고 강물은 굶주린 짐승처럼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저 지혜와 남편 한솔은 그 얼음장 같은 강가에서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눈 채 서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보위부의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미친 듯이 강면을 훑고 있었고 그 차가운 빛이 우리를 비출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남편 한솔의 눈빛은 이미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그야말로
백두혈통의 저주가 깃든 눈빛이었죠. 지혜야, 이 가방 안에 든 게 정말 무엇인지 내 입으로 말해봐. 내가 남조선 놈들에게 넘기려던 게 고작 돈이야? 아니면 내 목숨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채로 바들바들 떨며 가슴속에 품고 있던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탈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남편에게 남기려던 마지막 진심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진심은 총구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빗물을 닦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버님의 복수를 하겠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그저 김정은과 똑같은 괴물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지도, 김정은의 핵시설 위치도가 당신 손에 들어가면 당신은 그걸로 협상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는요? 이 아이가 핵폭탄 위에 세워진 왕국에서 살길 바라는 거예요? 닥쳐. 권력 없는 정의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알아? 내 아버지가 왜 공항 바닥에서 그렇게 가셨는데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왕이 되어야 너도 살고 이 아이도 사는 거야. 남편 한솔은 김수연 작가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처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지독한 권력욕이 남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우리를 추격하던 보이부 군대의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정면으로 비췄고 동시에 무차별적인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지, 어서 피하십시오. 놈들이 강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우리 곁을 지키던 이름 없는 젊은 병사가 한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에 수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죠. 피가 튀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 병사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나직이 의졸이더군요. 지혜 동지, 꼭 살아서 아이를. 그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는 순간 남편 한솔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한솔은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더니 저를 강가에 대기 중이던 낡은 탈북선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가라, 지혜야. 가서 이 지도를 남조선에 넘겨.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아이와 너의 안전을 보장받아. 나는 여기서 저 괴물들과 함께 끝을 보겠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배가 요동치며 강물로 나아갈 때 저는 배의 난간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한솔 씨, 같이 가요. 제발. 하지만 한솔은 제 신발 한 짝을 손에 쥔 채 멀어지는 배를 멍하니 바라보며 강가에 남았습니다. 보이부의 총구가 그를 향해 쏟아지는데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으로 저의 길을 열어주려는 듯이 말이죠. 폭풍우 속에서 탈북선은 전복될 듯 흔들렸고 제 뱃속의 아이는 이 비극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세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저를 배에 태워보낸 배후에는 남편의 친모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아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며느리인 저와 손주를 먼저 살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기적적으로 대한민국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남편의 피가 묻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였죠. 그런데 공항을 빠져나오던 제 앞을 정체 모를 외국인 남자가 가로막았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그는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김지혜 씨, 김한솔 씨의 선물을 받으러 왔습니다. 핵시설 위치도는 무사하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압록강의 그 불길 속에서 죽었다고 믿었는데 이 외국인은 대체 누구이며 남편의 소식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남편이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김정은이 보낸 또 다른 암살자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남편 한솔은 정말 그 폭발 속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 지도 한 장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양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은 이제 평양 입성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남편 한솔의 생사가 묘연한 가운데 아내 지혜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정체불명의 세력과 마주했습니다. 지혜가 가진 지도는 이제 전 세계 정보기관이 노리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금속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양 지하 300m, 그 깊은 터널 속을 흐르는 공기의 온도입니다. 2026년 1월에 평양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한솔은 압록강의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그는 죽음을 뚫고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 되어 평양 지하철 비밀 통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군복 차림은 그야말로 눈이 시릴 만큼 화려했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대본 속 주인공처럼 완벽한 제복핏을 뽐냈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모든 슬픔을 집어삼킨 검은 구멍 같았지요. 한솔은 자신을 따르는 수천 명의 비밀 결사대와 함께 평양의 심장부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제가 압록강에서 잃어버렸던 그 은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꽉 쥐며 남편은 나직이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이제 나다. 가짜들의 시대는 끝났다. 드디어 평양 만수대 언덕에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년간 인민들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던 김일성의 거대한 동상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죠. 동상이 땅에 부딪히며 내는 그 육중한 소리는 평양 시민들에게는 공포이자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동상 뒤로 한솔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평양 시민들은 환호와 비명을 동시에 질렀습니다. 노희경 작가가 묘사하는 상처받은 아이들의 눈망울처럼 평양의 인민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새로운 왕의 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곧장 주석궁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이 자리에 앉아 비열하게 웃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솔은 망설임 없이 권총을 꺼내 그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피가 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 남자는 김정은이 아니었습니다. 성형수술로 똑같이 만들어진 가짜 대역이었던 겁니다. 진짜 김정은은 이미 지하 벙커 가장 깊은 곳에서 독가스를 살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가장 화려한 최후를 꿈꿨던 독재자가 쥐새끼처럼 지하에서 자살했다니. 이 얼마나 허무한 권력의 무상함입니까? 한솔은 김정은이 앉았던 그 무거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집무실 복도를 타고 메아리쳐 나갔죠. 하지만 그 웃음은 곧이어 처절한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제가 결국 이곳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시린 겁니까? 한솔은 광기 어린 모습으로 자신을 도왔던 장성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피해 숙청을 시작한 것이죠. 권력이라는 독배를 마신 남편은 이제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대한민국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서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로 전해지는 평양의 소식을 보며 제 심장은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생방송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솔 씨, 제발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꿈꾸던 세상은 이런 피비린내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세요. 제 절규가 평양까지 닿았을까요? 그 순간 한솔은 평양 상공에 수만 장의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삐라에는 정치적 선동 문구가 아니라 제가 남편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은 이미 괴물이야. 라는 제 처절한 절규가 평양 시내를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무너진 만경대 생가 터 위로 떨어지는 수만 장의 편지들. 그리고 한솔의 등 뒤에는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자원을 노리고 개입한 강대국들의 비밀 요원들이었죠. 여러분, 이제 평양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지만 그 주인은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한솔은 왜 자신을 도운 동지들을 감옥에 가둔 것일까요? 그리고 진짜 김정은은 정말 자살한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까요? 평양을 장악한 한솔은 이제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 안에서 발견된 의문의 약병과 아기 신발은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죠. 여러분, 황금으로 만든 왕자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밑바닥부터 갉아먹는지 보신 적 있나요? 2026년 2월의 평양은 이제 김한솔이라는 새로운 태양 아래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은 눈부신 희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광기 어린 불꽃이었죠. 저는 서울의 안전가옥에서 매일 같이 날아오는 평양의 첩보 영상을 보며 제 남편이 서서히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집무실은 이제 죽은 김정일의 집무실보다 더 화려하고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금색 장식들 사이로 남편은 비서관들에게 김수연 작가의 대사처럼 날카로운 폭언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너희 눈엔 내가 아직도 파리에서 도망 다니던 그 애송이로 보이느냐?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숨소리가 곧 이 나라의 천둥이다. 어디서 감히 내 명령에 토를 달아? 당장 그 입을 닥치지 못해. 남편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한솔은 이제 평양 거리에 자신의 거대한 동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무너진 자리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으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었죠. 노희경 작가가 말하는 권력에 중독된 자의 그 처절한 외로움이 화면 너머의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며 제가 보낸 영상 편지를 반복해서 틀어보더군요. 하지만 영상 속에 제가 여보 제발 돌아와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와인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지혜야, 너도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숨어서 나를 비웃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봐라. 이제 이 땅의 모든 인민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있다. 나는 이제 왕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남편의 영상 속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집무실 책상 구석에 놓인 의문이 약병들이었죠. 한솔은 극심한 불면증과 환청에 시달리며 강력한 마약성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보는 환각 속에는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느냐라고 묻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평양 지하 조직 사이에서 도는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이 아이가 사실은
죽은 김정남의 유전자를 복제한 복제인간일 수도 있다는 미친 듯한 괴담이 퍼지고 있었죠. 평양의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정체 모를 전염병이 평양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것이 백두혈통의 저주라고 수군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병에 걸린 주민들을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강제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날의 위성 영상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은 경기장 한복판에서 직접 화염 방사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불순한 것들은 모두 태워버려야 한다. 그래야 이 왕국이 정화될 수 있어. 이것이 신의 심판이다. 지옥 같은 불길이 경기장을 뒤덮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괴물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뱃속의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아기야, 내 아빠를 저 불길 속에서 꺼내올게. 설령 그게 우리 둘의 무덤이 된다고 해도 말이야. 저는 국정원에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남편에게 보낼 마지막 선물인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죠. 평양 순안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수천 명의 무장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 사이로 검은 코트를 입은 한솔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예전의 다정한 미소가 아닌 소름 돋는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제 이마에 직접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지혜야, 결국 죽으러 왔구나. 아니면 나를 죽이러 온 건가? 내 아이를 품고 내 나라를 무너뜨리러 온 내 용기가 가상해서라도 내가 직접 마중 나왔어. 여러분, 남편의 총구는 제 이마를 뚫을 듯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아주 미세하게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는 정말 저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 아기 신발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그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평양의 공기는 이제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혜를 향해 총을 겨눈 한솔.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평양 순안 공항 지하에서 거대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솔의 비서가 대한민국 국정원의 간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만찬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2026년 어느 깊은 밤, 평양 주석궁의 가장 깊숙하고 화려한 식당에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금쟁반 위에는 북한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온갖 진미가 가득했지만 그 향기는 제게 마치 무덤가에 놓인 조화처럼 싸늘하게만 느껴졌지요. 남편 한솔은 화려한 훈장이 가득 달린 제복을 입고 식탁 머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제가 들어오자 잔에 술을 따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결국 이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구나. 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오늘이 아마 내 생애 가장 따뜻하고도 차가운 식사가 되겠지?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품 안에는 국정원에서 건네준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고 제 눈에는 이미 피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솔 씨, 아니 김한솔 동지, 나는 오늘 당신과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을 죽이러 왔어. 제 서늘한 선언에 한솔은 오히려 소리내어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는 김수연 작가의 드라마 속 몰락해가는 가문의 가장처럼 처절하고도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술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제 앞으로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를 죽이기 전에 이것부터 봐.
이게 바로 내가 그토록 믿고 싶어 했던 진실이니까.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김한솔이 사실은 진짜 김한솔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북한으로 투입된 대역 배우라는 설이 제기된 비밀 보고서였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었던 이 남자가 정말 가짜란 말인가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솔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당신은 김정은보다 더 나쁜 괴물이야. 우리 아이를, 그리고 나를, 이 나라 인민들을 속이고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한 거야? 한솔은 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나이프로 자신의 팔을 그어버렸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식탁보 위로 번져나갔죠. 그는 그 피로 식탁보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이 피가 증명할 거야. 하지만 권력이라는 무대 위에서는 진짜도 가짜가 되고 가짜도 신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노령의 고위 상궁이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절규했습니다. 백두의 별이 지고 있습니다. 이 가문의 저주가 결국 모두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김수연 작가 특유의 가문 몰락을 예고하는 처절한 외침이었죠. 저는 한솔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노희경 작가의 대사처럼 가슴 시린 질문이었지요. 한솔 씨,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사랑할 순 없었니? 저 무거운 왕관 다 던져버리고 남들처럼 아이 키우며 웃고 살 순 없었냐고. 한솔의 눈가에 드디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 독주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왕은 평범함을 선택하는 순간 죽는 거야.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신이 되려 했고, 너는 나를 구하기 위해 인간이 되라고 하는구나. 이 술을 마셔. 그럼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은 제가 이미 그 독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한솔이 술을 권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독을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죽음으로 이 지독한 전쟁을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려 하자 한솔은 경악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혜야, 안 돼. 내가 왜? 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식탁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2600초의 시간이 남은 거대한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의 심장부를 날려버릴 마지막 장치였죠. 창밖으로는 평양 시내의 불빛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고 한솔은 저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지혜야, 가지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왕관을 버릴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벙커 안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고 화염이 식당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한솔은 피를 흘리며 혈서를 쓰던 팔로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한솔의 눈에 고인 진실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주석궁이 무너지는 그 순간, 진짜 김한솔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벙커 안의 폭발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폭발과 함께 평양의 권력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기 자욱한 폐허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실루엣이 포착되었습니다. 과연 그 생존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무너진 왕국 위로 내리는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양의 하늘은 마치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리듯 소리 없이 하얀 눈송이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망경대 주석궁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벙커가 무너져 내릴 때 저를 감싸 안았던 남편 한솔의 온기는 사라지고 제 손에는 오직 그가 쥐어주었던 낡은 신발 한 짝만이 남아 있었죠. 폐허가 된 평양 거리의 정적은 너무나도 무거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무너진 궁전의 잔해를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보았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대사처럼 사랑은 사라져도 권력은 남는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평양 인민들은 무너진 동상 앞에서 절규하는 대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나타난 것은 국정원 요원들도 북한의 장성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솔을 따르던 비밀 결사대와 제 시어머니가 보낸 그림자들이었죠.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혜 동지, 아니, 이제는 이 나라의 어머니이십니다. 한솔 동지는 사라졌지만 백두의 핏줄은 당신의 뱃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한솔 동지의 이름으로 이 왕국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 피비린내 나는 왕자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요. 하지만 노희경 작가가 묘사하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처럼 제가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권력을 잡지 않으면 제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정적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한 채 죽은 한솔의 이름으로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솔이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어 베일에 쌓인 통치를 하는 것으로 꾸몄죠. 매일 밤 주석궁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저는 한솔의 환영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왕자에 결국 내가 앉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시리고 외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믿기지 않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한 낡은 시장 뒷골목에서 정체모를 한 남자가 목격되었습니다. 얼굴은 화상 자국으로 가득하고 성형수술로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그는 시장 통로에 서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평양의 소식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김씨, 뭘 그렇게 넋을 놓고 봐? 평양에 뭐 숨겨둔 보물이라도 있어? 그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물은 아니고요. 그냥 두고 온 심장이 하나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한솔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발의 순간 저를 살리고 자신은 얼굴을 바꾼 채 나만의 평범한 시민으로 숨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살아있는 한 평양의 피바람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스스로 이름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지요. 김수연 작가 스타일의 가문 몰락에 대한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통일 한국의 기운이 감도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평양의 궁전뜰에서는 한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한솔의 아들, 백두의 마지막 적통인 선이었습니다. 아이는 한솔과 똑 닮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함은 저를 문득문득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정원에 세워진 김정은의 옛 동상 조각을 발로 차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 가짜 인형들은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부숴버릴까요? 아비의 광기와 백두혈통의 그 지독한 권력욕이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아들아, 왕관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쓰는 것이란다. 너는 내 아버지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해. 여러분, 새로운 통일 한국을 알리는 종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평양의 왕궁은 이제 박물관이 되었고 저와 아이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기 전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는 제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렌즈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마치 세상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조만간 자신이 왕좌의 진짜 주인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한 소름 돋는 표정이었죠. 아이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평양의 안개는 거쳤지만 백두혈통의 저주는 정말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괴물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백두혈통의 저주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결코 죽지 않으며 권력의 그림자는 항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다시 자라난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